자, 요게 이른바 ELS의 그 상품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워낙 그 ELS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뭐 다양한 ELS 중에서 하나 그 이그젬플로 가져온 겁니다.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용어도 많고 용어도 복잡하고 그림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지금 있는 거를 여러분들 눈을 볼 수가 있으시죠. 문제는 그 은행에서 이런 그 ELS를 파는 직원조차도 도대체 이렇게 그려진 구조가 앞으로 그 이 ELS 산 그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그 이자가 지급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손실이 날 수가 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워낙 이게 복잡해요. 심지어 경제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이 구조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 또 지금 이 구조를 또 정확히 또 잘 그린 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평가를 했는데 5% 이하로 안 떨어졌으면은 6개월에 상환하고 끝내고 이제 단 그 항상 이자는 7.1% 16%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예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이 금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요거에 혹해가지고 이 연 7%씩 받을 수 있다. 운 좋으면. 자, 운 좋다는 얘기가 기초자산이요. 기초자산이 이와 같이 5%, 그러니까 6개월째 5%, 12개월째 5%, 또 18개월째 10%, 24개월째 10% 이와 같이 그 정도 안 떨어져야 그때 빨리 조기 상환 받고 연 어느 정도 이자로 7.16% 정도의 이자로 빨리 조기 상환 받고 끝나거나 그렇지 않고 이게 그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 미뤄지고 또 그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또 미뤄지고 계속 이제 미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이자가 지급되지가 않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미뤄지다가 예를 들어서 요 24개월 어째 평가를 하는데 한 번도 10% 이하로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24개월째에 14.32%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고 끝난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또 그게 안 되고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30개월에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잘 모르시겠죠. 더 이게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하여튼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자, 이게 결국은 그 조기 상환 시점이 계속 미뤄지다가 만기 때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그 기초 자산이 이제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5%라든가 10%라든가 15%라든가. 자, 문제는 그 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기 때 가서 평가를 하는데 기초 자산이 여기 봤듯이 단 한 번도 6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3년 전체적으로 그 전에 이자 지급하지 않다가 얼마 총 21.48%의 금리를 지불하고 이제 만기 종료된다 그런 그 의미고 반면에 그 보통 이제 그 지수가 두 개가 있게 되고 그거의 최소값을 취하게 되는데 지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마이너스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요 페이오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기 이전에 떨어지는 대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40%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리니어하게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초자산이 있는데 기초자산이 뭐 계속 올랐거나 기초자산이 계속 뭐 그냥 갔거나 아니면 뭐 좀 떨어져도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고압으로 가면은 보통 그 ELS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자를 받고 끝낼 수가 있겠으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요즘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이 기초자산 모든 금융 보통 이제 기초자산 여기 있죠. 코스피 200 가격하고 항생지수 항생지수가 아니고 이 항생은행의 그 어떤 특정 자회사의 그 주가가 되겠는데 그거에 두 개의 미니멈 뭐 최소값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 최소값 기준은 이게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심지어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 떨어졌으면 40%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1억 투자했으면 4천만 원 날리는 거고 보통 이제 ELS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여기 단위는 보다시피 100만 원 단위로 하지만은 ELS를 뭐 1000만 원 투자했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보통 1억 정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부자들이 하면은 뭐 1억 투자했다 다 날려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부자 아닌 사람들도 은행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예금 5천만 원짜리 다 만기돼서 찾을 때 뭐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는데 하면서 또 뭐 소개를 받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ELS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죠. 뭐 예를 들어 100억 있는 사람이 1억 날려서 크게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기가 지금 5천만 원 갖고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그 초고위험, 여기도 써있죠. 고위험이라고. 초고위험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고, 이게 재수 없으면은 기초자산이 크게 내려간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다 가능한 이런 상품이겠어. 그나마 이건 나아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 이하로만 떨어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00%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 40% 기준으로 해서 기존 요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 페이오프가 뭐다? 페이오프가 전부 다 마이너스 100%다. 뭐 이런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초자산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사실 마이너스 100%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ELS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난 가을에 많이 이 신문에서 많이 등장했던 DLS 또는 그 DLF의 그때 기초자산은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많이 봤겠지만 독일 국채금리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예시로 든 이 ELS에서는 기초자산이 뭡니까? 코스피 200하고 홍콩에 있는 어떤 회사의 주가의 그 미니멈이 되겠는데, 그 최소값이 되겠는데, 자, 우리 지난 가을에 좀 그 이슈가 됐던 이런 DLS, DLF의 기초자산은 뭐였다? 독일 국채금리였다. 그래서 독일 금리가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주로 이제 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어떤 트리거링 포인트, 보통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요거 마이너스 40%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낙인 베리어라고 하거든요. 낙인 베리어. 낙인.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그 베리어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40%,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15%죠. 보통 이제 많은 금융 상품들은 이제 보통 마이너스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 이하가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ELS들이. 그래서 이게 낙인 베리어인데, 이 독일 국채금리도 낙인 베리어가 독일 국채금리 마이너스 0.05%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마이너스 0.05% 이하로 간 적이 없었었는데, 그때 결국은 뭐 예상치 못하게 간 거죠, 이게. 결국 가서 이 DLS, DLF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 개인도 많은 손실을 받고, 그리고 또 여기에 투자했던 기관이나 연기금들도 많이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펀드인데, 펀드의 법적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투자 신탁이다. 그래서 사실 펀드를 이 구조나 그 법적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물론 사실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여튼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고,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많이 반반 혼합해 있는 거고, 그거 외에 뭐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가, 또는 뭐 선박에다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가, 다른 어떤 그 원유에다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특별자산 펀드들, 그러니까 주식형, 채권형 이게 아니고 이른바 실물 특별자산 펀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에게는 보통 이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죠. 주로 그 판매는 은행이 하지만 이 펀드의 개발 및 운용은 누가 한다? 말 그대로 에셋 매니저, 자산 운용사가 합니다. 법적 집합 투자업자. 그래서 뭐 이른바 그 펀드 매니저, 이 펀드 매니저가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펀드 운용 책임을 갖고 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예요. 이게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공모 펀드고 이제 헤지 펀드랑 이런 건 이제 사모 펀드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공모형 주로 이제 공모형이죠. 개인들이 직접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모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모 펀드는 개인 중에서 누구만 부자 개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 펀드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업계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펀드라고 하는데, 이 펀드는 여기 그냥 이렇게 뭐 이거 영문은 다 알죠. 펀드고, 이거 그냥 보통 이게 기금 그냥 모아놓은 돈. 그러니까 머니의 풀, 돈을 모아놓은 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펀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여튼 그 불특정 다수, 주로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금융 투자를 해서, 금융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펀드가 주식형 펀드면 주식에다가,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다가,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다가, 기타 특별자산 펀드면은 뭐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에다가, 금투자 펀드면은 금에다가 등등등. 그래서 금융 투자 및 또는 뭐 그 이 실물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실물 투자한다, 금 투자한다, 뭐 선박 투자한다, 원유 투자한다, 이것도 현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선물 투자죠. 선물 투자. 선물 거래를 하는 거지. 자, 금융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 상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투자 신탁형 펀드가 많고, 반면에 그 자체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형 펀드, 보통 미국에서 이걸 뮤추얼 펀드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따져보면은 거의 반은 은행 예적금에, 거의 반은 어디에다가 뮤추얼 펀드에, 이 펀드죠.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이런데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통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회사고, 보통 우리나라 펀드는 법적은 투자 신탁, 그러니까 앞서 그 신탁, 그 트러스트 계약에 기반한 또는 신탁 계약의 특수한 형태인 이 투자 신탁의 형태로 펀드가 결성되고 운영이 되겠고요. 자, 앞서 잠깐 얘기했던 신탁하면은 위탁자가 있어야 되고 수탁자가 있어야 수익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곧 수익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예를 들어 이 위탁자가 내가 펀드 투자하는데 수익자는 내 아들한테 해주세요, 뭐 내 조카한테 해주세요, 또는 뭐 내 딸한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잘 아는 지인한테 수익을 주세요, 이런 거는 펀드에서는 잘 안 되고, 일반적인 그냥 신탁에서는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근데 이 투자 신탁에서는 보통 거의 대부분은 위탁자가, 다시 말해 투자하는 자가, 돈 되는 자가 결국은 수익자, 수익 나면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누구의, 그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이런 구조가 그 펀드가 되겠고, 자, 이게 이제 조금 용어상의 문제인데, 내가 투자 신탁형의 펀드를 샀다, 그거는 이 투자 신탁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을 샀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익권자라고 합니다. 수익권자. 그래서 이 수익권자 총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수익권자 총회. 자, 반면에 투자회사, 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 얘기는 이 투자회사 하나의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 주식회사 발행한 주식에다 투자한 거야. 결국은 이게 주식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서 수익증권이 아니라 지분증권이죠. 지분증권이고, 구체적으로는 그게 주식이고, 그래서 이 투자회사는 그 투자 신탁과 수익권자 총회가 있겠지만은 이 투자회사는 그냥 주식회사니까 뭐야? 주총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 투자자는 이 주주가 되는 거. 그래서 이 하나의 펀드가, 주식 펀드가 그냥 하나의 회사예요. 하나의 주식회사고, 주식회사에 우리가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펀드 하면, 이 펀드라는 말이 뭐냐, 이건 사실 의미는 좀 모호한 면이 있고요. 우리 법적으로는 우리가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집합투자, 말이 어렵죠. 다 모아서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 보통 이제 형태는 그 투자신탁 아니면은 투자회사 형태가 되겠는데, 자, 사실 그럼 우리 그 펀드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뭐 이거 다 알고 할 필요 있을까요? 알면 좋지만 굳이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거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략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는 알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우리 그 또 요즘 종종 그 얘기가 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여기다가 불특정 다수, 어렵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고, 우리 그냥 은어로 얘기해서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는 아니겠습니다. 앞서 봤던 공모형 펀드는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해서 개나 소나 공모형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셋 자산 운용하는 어떤 뭐 이른바 무슨 뭐 디스커버리 펀드가 있는데, 내가 그거 예를 들어서 2만원어치 샀다.
2만원어치 샀다 이런 거 돼. 소액으로. 예를 들어 뭐 100만원 이상 사야 된다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고무형 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모펀드는 이게 사모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전문가들이.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개인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그 법으로 보면은 이른바 적격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를 입증한 사람들이 여기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에는 보통 아까 예를 들어 공모펀드에서 내가 뭐 공모펀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스커버리 펀드를 내가 2만원어치 샀다 또는 뭐 내가 5만원어치 샀다 또는 뭐 10만원어치 샀다 뭐 나는 100만원어치 샀다 이런 거 다 되는데 이런 사모펀드는 기본 투자 단위가 보통은 1억원이다 뭐 이래요. 1억원. 그러니까 무슨 뭐 1000만원 이런 거 아예 우린 받지도 않는다 이런 거고 미니멈 최소가 1억원이니까 개인은 1억원을 하든지 그리고 1억 5천 이런 거 같고 1억 그 다음은 2억 그 다음은 3억 점점점 그 다음 뭐 이런 정수로 이렇게 가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나 투자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투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게다가 이 사모펀드는요 공모펀드는 앞에서 봤던 이 공모펀드는 이 공모형 펀드 이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를 한다고 해놓고 막 파생상품 투자하고 막 이러면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자칫하면 사법처벌을 받습니다. 그 자산운용사가. 자, 근데 이 사모펀드는 그런 운용상의 규제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투자를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전에도 잠깐 얘기했을 텐데 사모펀드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헤지펀드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죠? 하나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는 거고 굉장히 자유로운 운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모펀드인데 개인들 아무나 다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로 이제 개인 중에서는 부자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격 투자자 sophisticated investor, accredited investor 또는 qualified purchaser라고 불리우는 그런 적격 투자자들만 할 수가 있겠다. 자, 그거 말고 그 아까 투자 신탁 말고 그 은행이 신탁 상품을 종종 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특정 금전 신탁, 불특정 금전 신탁 뭐 이런 그 상품들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그 은행에 찾아간 어떤 개인하고 은행하고 체결을 하는 그런 이 투자를 위한 신탁 상품이 되겠고 앞서 봤던 우리가 펀드로서의 투자 신탁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자 은행들은 또 신탁 계정이 있어가지고 신탁을 통해서 고객들의 돈을 운용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은 은행 그 회계를 할 때 은행 그 고유 계정이 있고 또 신탁 계정이 있어요. 신탁 계정이 있는데 고유 계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신탁 계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자, 기타 증권사의 이른바 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실무 용어고 이른바 이제 그 일임 운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권 계좌 트고 거기다가 HTS를 깔아서 내가 직접 그 PC에 앉아서 또는 요즘 모바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 거래하려면 내가 여기다가 공인인증서 이거 넣어놓고 이거 갖고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일임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 누구한테 일임 업자한테 다 넘깁니다. 그래서 네가 내 HTS 직접 들어와가지고 네가 운영해달라 샀다 팔았다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일임 수수료 기본적인 수수료가 있겠고 성과가 좋으면은 또 성과 수수료 성과 보수도 또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것들도 주로 그 증권사 찾아간 어떤 고객하고 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사모 계약이다. 또 뭐 당연히 장래 아니고 장외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주식형 채권형 펀드 말고 특별자산 펀드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분야에다가 투자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 PF 대출해 주거나 뭐 이런 그 펀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산들 뭐 그럼 우리가 주식과 채권 말고 특별자산 뭐가 있나 뭐 다양하게 뭐든지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는 원유 근데 원유 현물 아니에요. 이것도 원유 당연히 원유를 기초로 하는 주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합니다. 선물과
옵션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하죠. 그리고 주로 이런 겁니다. 또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금도 많은 경우에 다 선물 또는 옵션으로 다 거래를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고, 요 특별자산 펀드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실물 펀드라고 해가지고 와인에 투자한다, 무슨 물에 투자한다, 뭐 선박에 투자한다 등등, 또는 뭐 아트 미술품에 투자한다, 또는 어떤 뭐 공연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이런 거 보니까 또 뭐가 떠오르니까, 요즘 그 크라우드 펀딩 또는 뭐 P2P 이거 들어보셨죠? 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공연에다가 투자를 해서 공연 쪽에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갈라먹는다. 그게 이제 요즘 그 이른바 이제 핀테크와 함께 등장한 요런 그 이 금융 기법들이 되게 있는데, 하여튼 2000년대 초반에 뭐 와인에 투자한다든가 물에 투자한다든가 선박에 투자한다든가 뭐 아트 뭐 미술품에 투자한다든가 무슨 공연에 투자한다든가 뭐 등등,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실물 자산들에게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주식형 펀드 하면은 다 당연히 예전에 국내 주식이었었는데 요즘은 해외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이제 주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저 뭐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겠다. 또는 이제 해외 채권형 펀드 또는 해외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그 종종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공모형도 있고 사모형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물론 개인은 당연히 일반 개인은 적격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당연히 어디에 사모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고, 주로 어디에다가 공모에 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단기금융 상품, 우리 보통 이거를 머니 마켓, 단기 금융 시장이 머니 마켓 시큐리티다, 또는 머니 마켓 뭐 그 인스트루먼트다, 머니 마켓 뭐 인스트루먼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그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 일단 만기 되게 짧은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예금이고, 이제 보통 예금도 짧은 만기가 있고 긴 만기가 있고, 적금도 짧은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만기 짧은 예적금 그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예적금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하고요. 여러분들 증권사나 보험사에 예적금 한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요 예적금 보통 우리가 수신이라고 하는데, 수신 대출을 반대로 여신이라고 하고, 저 수신은 누구만 허가받은 자만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기타,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등등. 요즘 뭐 그 산업은행도 있죠. 산업은행도 지금 아마 개인 계좌 안 해주겠지만은 예전에 해준 적이 있어요,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 예금 적금은 주로 이제 수신 그를 할 수 있는 기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이고, 저축은행은 이제 그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으니까, 은행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예금 금리가 1%다 그러면은 저축은행 한 뭐 예를 들어서 1.2% 주겠다 뭐 이래요. 조금 더 높아, 약간 더. 대신 리스크는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은행에다가 예적금을 할 때는 이게 예금보험 되냐 안 되냐,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죠, 저기 시내에. 되냐 안 되냐 요거 많이 따지지. 예금보험, 우리나라 예금보험 어디까지?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그 금융기관 디폴트 나면은 예금보험 기금에서 이 돈 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예적금은요, 우리 보통 M1 통화량 M1 하면은 현금 지폐하고 동전, 실제 지폐하고 실물 동전, 실물 지폐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예금 통화를 더하게 되는데 그 예금 통화에 우리 보통 수시로 왔다 갔다 그 넣다 뺐다 하는 보통 예금이 있고, 또 정기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이 예금 통화에 다 포함이 된다. 일종의 그 화폐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제를 하겠다. 요즘 현찰로 실물 지폐로 결제하는 것보다 예금에서 그냥 뭐 이체 예금 보내가지고, 이게 사실 그 지급 결제 수단이 되는 거고, 요 M1이라고 하는 통화 이 편제는 결국 이게 지급 결제 수단, 대표적으로 현금, 다시 말해 지폐하고 동전, 그리고 예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은행 대출은 아까 얘기했던 요건 여신이에요, 여신. 그렇죠? 여신이고, 요거는 이제 사실 은행에다가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다 부채를 일으켜서, 내 대차대조표에는 이를 내가 예금 적금을 했다. 이건 나의 대차대조표에 어디에 들어간다? 자산에 들어간다. 왜? 예금 내가 적금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는 거고, 반면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 나의 대차대조표 어디 들어간다? 부채에 들어가는 거죠. 부채에. 보통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출을 쓰는 거지. 뭐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아파트, 주택. 근데 보통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대출하면은 다 신용대출입니다. 그냥 돈을 너 믿고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은행 가서 실제 돈 빌려보면은 신용대출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야. 지금 나도 지금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아마 뭐 끼케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뭐 5천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뭐 5억 필요하다. 이런 거는 신용대출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은행들은 보통 담보나 보통 많은 경우에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보증을. 근데 신용대출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은행에다 마이너스 통장 열어놨다. 이런 거 이제 보통 신용대출이고요. 그래서 열어놓고 내가 돈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그냥 두고, 갚고 싶으면 갚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고, 요 기업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 열어놓은 건 좀 어려운 말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또는 크레딧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이 저기 마통 열어놓는 건데, 마통 열어놓고 돈 쓸 때 쓰고 싶을 때 쓰고, 갚고 싶을 때 갚고, 아무 때나 뭐 그런 것들이고.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내가 내 돈 1,000만 원 있는데 은행에서 1,000만 원 어떻게 해서 빌려왔어. 그럼 총 2,0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했다.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용을 일으켜서 자산을 샀다. 신용 뭐라고 한다? 신용 매수. 정확히는 신용 주식 매수죠. 신용을 일으켜서. 요게 사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식 공매도, 주식에 뭐하고 차익 공매도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용 매수는 굉장히 이상한 거래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주식 차익 공매도는 굉장히 이상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굉장히 괴기한 거래다. 이렇게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이게 거울의 양면일 뿐이다. 이 두 가지가. 자, 신용 매수랑 주식 차익 공매도랑. 자, 기타 또 개인들이 머니마켓 펀드, 이게 수익률은 뭐 낮지만 그래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조금 높고, 기타 이제 RP 직접 RP 콜, CP, C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직접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는 주체는 주로 장외 단기금융시장에서의 딜러들이에요. 딜러들. 여기서 딜러들은 주로 이제 은행을 포함한 증권사 또는 보험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관들이 이 딜러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되겠는데, 자, 그런 데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 직접적으로 발행했다, 또 샀다, 또 다시 또 유통시켰다,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RP를 사겠다, 보통 이제 개인이 RP 발행한다, 이건 어려운 거고, 내가 콜 거래를 하겠다, 어떤 삼성전자가 발행한 CP 단기 사채 이거를 내가 사겠다, 이런 것들, CD는 그래도 개인들이 좀 쉽게 살 수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하려면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펀드 형태로 머니마켓 펀드나 또 머니마켓 디파짓이나, 이건 은행 상품이죠. 또는 머니마켓 트러스트나, 이건 신탁 상품이고, 머니마켓 랩이나 일임 상품이고,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이런 단기금융 상품들에 접근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와서는 증권 계좌를 열면 거기 이른바 CMA 계좌,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것을 열 수가 있는데, 이런 계좌를 만들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사실 내가 증권 계좌에다가 200만 원 넣었어. 근데 삼성전자 주식하느라고 100만 원 빠졌어. 그럼 내 계좌에는 100만 원이 남아 있고 100만 원 어치에 뭐가 있고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요거 이제 날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주식은 왔다 갔다 변화하게 되는 거니까 내 잔고의 가치가 계속 또 전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고. 근데 요 지금 남아 있는 캐시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요거를 요게 만약에 CMA 계좌면은
그 CMA 계좌 주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남은 거는 자동으로 그날 밤에 저녁에 MMF, RP, 콜 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 또 환급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일별로 계속 그 이자가 붙게 되는데, 그래서 대략 이런 CMA 계좌를 하게 되면은 연 한 0.5에서 1%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수익이 나오고, 이게 물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느냐에 따른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요즘 그 1년 예치하면은 1년 정기예금하면은 얼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한 0.8% 이럴 거고, 나중에 이자 받으면 14.5%의 이자 소득세까지도 내야 되면은 사실 실질적인 거는 굉장히 이게 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CMA 계좌가 좀 더 수익률이 높다. 대신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적습니까? 증권사가 망할 가능성이 적습니까? 당연히 은행 신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가 신용하고 다 삐까삐까하죠. 반면에 이제 증권사는 자산 규모도 작고 은행보다 신용도가 굉장히 낮다. 그게 좀 단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내가 RP 직접 사겠어, CP 직접 사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무시장 직접 접근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직접은 안 되고, 증권사나 은행에서 주로 이제 자기네 고객들 중에 보통 프라이빗 뱅킹 PB센터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우편물을 해가지고, 이번에 현대차가 발행하는 좋은 CP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래요 마실래요, 이런 식으로 또 이 CP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일반 개인이 아니고, 일반 개인 빼고 개인 중에서 돈 많은 부호, 그래서 흔히 금융에서는 이거를 전문 투자자 또는 적격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phisticated, qualified 등등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일반 그냥 우리가 10,000원, 20,000원 투자하는 그런 또 끼케 한 1,000,000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자산 규모 보통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서 한 10억 정도 있는 거 입증을 해야 되고, 소득도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연 예를 들어 1억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투자할 때 투자 규모 자체가 1억 이상 돼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폭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 펀드에다가도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나 투자 못하는 사모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대신 그 리스크 정도는 공모보다는 사모가 훨씬 높고요. 금융 규제 당국이 공모는 규제 감시를 하지만 사모는 규제 감시를 안 하거나 그 정도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큰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하이 넷 워스 인베스터가 개인 투자를 부자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있다. 근데 그중 내가 사모펀드에다가 5억 투자했다. 5억 다 날려도 좋다. 5억 다 날려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1억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식형 펀드에다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 주식형 펀드면은 이거 1억 있는 사람이 이거 잃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100억 있는 사람은 5억 잃어도 상관없지만, 1억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잃으면 이걸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100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 돈 충분히 있는 거고, 결국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그중 5억을 날려먹었다, 큰 문제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5천만 원이 갑자기 손실 나가지고 2천만 원 됐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황은. 그래서 이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운용 규제를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이 정도 투자해서 날아가도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로 이제 기관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그럼 금융감독 당국이 여기다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독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니들끼리 알아서 뭘 하든지 지지고 볶고 다 좋으니까, 문제 생겨도 니들끼리 소송 걸고 니들끼리 변호사 사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게 이제 사모의 근본적인 취지다.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개인들은, 우리는 공모펀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파이낸스만 들어가도 공모펀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개인은 어떤 특정 사모펀드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라임 자산운용 이런 거 언론에 많이 나오죠. 자, 요런 거는 보통 이제 광고 같은 거 당연히 못하게 하죠, 사모펀드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걸 판매하는 은행
주로 이제 은행인데, 은행도 있고 이제 증권사도 있겠지만은 주로 다 은행이 팔았죠. 은행들이 자기네 고객 중에서 부자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객님 이번에 뭐 라임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좋은 어떤 뭐 헤지펀드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사실래요?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전부 다 그 말 그대로 사모 계약이 되죠. 자, 유동성과 레버리지. 자, 특히 이제 개인들은 손실 나느냐 안 나느냐, 이득 나느냐 도 손실 나면 안 돼.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다가 갑자기 돈 필요하면은 그 빨리 환금해야 될 거 아니야. 현금화, 유동화 해야 될 거 아니야. 현금화, 유동화, 뭐 황금성, 이거 같은 말들인데, 자, 그래서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 쉽게 투자해서 금융 상품들 다 우리가 많이 알아봤지만, 이 중에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유동성이 좀 좋은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들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주식형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T일날 환매해 주세요 요구를 하면 보통 이제 T 플러스 10일날 돈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수술 들어가서 당장 다음 주에 무슨 뭐 1,000만 원 써야 지출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정도의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다. 또는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금융 투자 또는 어떤 이 개인의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 금융 상품 중에 보통 이제 환급성이 제일 안 좋은 게 보험. 이거 만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만기가 무슨 뭐 30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만기 동안 꼬박꼬박 내야 돼 이거를. 연금보험이다 그러면은 30 꼬박꼬박 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다 합쳐서 낑낑거리면서 거의 한 2천만 원 냈다. 지금까지 단순 합쳐서. 근데 아직도 지금 미래를 바라보니까 20년 더 내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 갑자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험사 가서 나 이거 해지할래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고객님 지금 해지하면은 그 해지 페널티 때문에 고객님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굉장히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당장 현금화 하려면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당장 해지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래? 이거 너무 많이 디스카운트한데, 그러면은 내 보험금을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일단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보험금이 2천만 원 넣는 건데 2천만 원 빌려주는 없겠지.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이 1,000만 원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의 대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사들이 그 보험금 담보 대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은행도 은행에 어떤 사람이 적금 들고 있었었는데 적금 당장 깨기 싫다. 그러면은 적금 담보로 하는 뭘 하면 된다? 적금 담보 대출을 하면 돼. 대출을. 근데 문제는 적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1%면은 이 적금 담보 대출은 막 한 3% 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 보험 예를 들어서 이 30년간의 전체 연 수익률이 뭐 IRR로 뭐 예를 들어서 총 1.2%다 이러면은 이 보험담보대출 이런 거는 뭐 금리 한 4% 막 이래.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면은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해지하면서 크게 손해보고 이제 해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금리를 물고 뭐 대출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개인들은 이 유동성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그 레버리지 있는 거 아니야? 요거는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 10억짜리를 사고 싶어. 돈이 5억밖에 없어. 은행에서 돈 5억 빌려와. 근데 이 부동산 순식간에 11억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올랐어? 10% 올랐는데, 나는 5억 투자해서 내 돈 5억 투자해서 결국 얼마 이득 봤어? 이 1억 중에서 일부는 은행 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일부 요거 1억에 5천만 원 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여기는 뭐만 내면 돼? 금리 이자만 내면 되는 거지. 이자만. 요즘 뭐 또 워낙 저금리고 또 여기 기간이 굉장히 짧다 치면 우리가 그 금리는 편의상 제로라고 칩시다. 그럼 5억 중에서 내가 얼마 먹어? 1억 먹지. 그쵸? 그래서 내 수익률이 얼마가 돼? 20%가 돼. 부동산은 몇 프로 올랐는데 10%가 올랐는데 내 투자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20%가 돼.
왜 이렇게 곱하기 2배가 될까? 10억 중에서 내 돈이 얼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2분의 1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역수로 레버리지 됩니다. 만약에 내 돈이 2억밖에 없었다. 나머지 은행에서 8억 빌렸다. 뭐 그렇게 빌려주는 은행도 없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자기 자본이 전체 얼마가 있어요? 5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몇 배로 이게 증폭된다? 5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는 이 레버리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게 만약 9억으로 떨어졌다,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럼 마이너스 10% 떨어졌다, 그럼 나의 손실은 마이너스 20% 돼요.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증폭된다. 5배 될 때는 뭐 그만큼 5배로 수익도 5배로 손실도 5배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레버리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쉽게 파악이 되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물 가격이 100원이면 나는 계좌에다가 10원만 내면은 이 선물을 살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이게 10분의 1 레버리지. 10분의 1. 그러니까 몇 배로 증폭되는 거야? 10배로 증폭되는 거야. 내가 100원 중에서 10원만 내고 나머지 90원은 뭐냐면 사실 이게 일종의 대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만큼의 곱하기 10배의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감안해서 선물 거래를 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레버리지 ETF라고 해가지고 특히 지금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요즘 이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ETF 펀드 구조 자체를 기초 자산이 1%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덱스 200이다. 코덱스 200의 기초 자산이 아니라 이건 이제 보통 추적할 이제 목표 이 벤치마크가 된 코스피 200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스피 200이 1% 오르면은 대충 코덱스 200도 1% 정도 올라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알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구조를 적당히 여기다 하시면 대출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레버리지 뭐 코덱스 200이다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레버리지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코덱스 200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1% 오르면 얘는 곱하기 뭐 예를 들어 2배 2% 오른다 또는 뭐 3% 오른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 자산 구성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내가 타겟팅하는 자산보다도 이게 곱하기 2배 내지 3배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 ETF라고 하고, 최근에 와서 특히 개인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쪽 레버리지 ETF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자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 게 떨어질 때도 곱하기 2배 내지 3배입니다.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1%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스피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5% 떨어진다. 이거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쵸? 코스피 200이. 근데 만약에 3배다 그러면은 이거 투자한 사람들은 한 마이너스 15%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이게 15% 막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험의 상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기타 우리 원유 펀드라고 하면은 원유에다 투자하는지 아는데, 원유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금융기관인데 왜 원유 사서 유조선 끌고 원유 사러 두바이 가가지고 다시 원유 채워 와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석유 저장고에다가 뭐 보관하고 이런 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보통 원유 펀드는 원유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유 파생 상품에다 투자를 해요. 주로 이제 원유 선물 옵션이지. 선물 또는 옵션. 주로 이제 CME 원유 이제 국제 거래하는 데니까 다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는. 그래서 여기 이런 원유 펀드도 우리가 투자자가 이 원유 펀드를 원유 현물이 아니라 원유가 예를 들어서 뭐 배럴당 50달러인데 뭐 거기다가 10,000배럴 사서 보유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유 펀드 자체가 파생 상품 거래할 때 당연히 이 선물 거래할 때 레버리지 발생하듯이 이런 레버리지가 있어서 자, 그 레버리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이런 파생상품 신탁, 특히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파생상품 신탁에다가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인의 저축수단,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축하면은
예금 적금만 저축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산다, 채권을 산다, 또는 뭐 내가 금을 사겠다, 또는 사과값이 오를 것 같아 사과 사겠다, 마스크 값이 오를 것 같아 마스크 사겠다, 이거 다 저축이야. 이거 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저축 수단이 중요한 거는 가치 저장이 되느냐, 일단 그거죠. 가치 썩고 부패하거나 도난당하기 쉽다 이런 거에는 잘 안 하지. 첫 번째 가치 저장이 되느냐고, 플러스 뭐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게 이제 가치 리스크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축 수단 중에서 이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런 금융 상품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자산들 또는 이런 마스크나 뭐 사과 같은 이런 재화보다는 훨씬 더 좋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저축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축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부동산에서 나는 주거한다. 이건 내가 주거를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의 의미도 있는 거죠. 저축의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근데 나는 내가 살지도 않을 건데 다주택자야. 나는 집 더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투기하는 건데 뭐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자, 일종의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이 저축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죠. 이거 외에 이제 여러 금이라든가 뭐 부동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보통 예금 보통 우리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예금이에요. 우리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거 보통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요구불 예금 이렇게 얘기하죠. 요구불 예금. 그래서 요구불 예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가계 예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고, 이 요구불 예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당연히 M1에 들어가는 통화량 M1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거 외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MMDA, CMA, MMF, 펀드. 근데 투자 대상은 여러 가지. 그리고 개별 주식, 내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셀트리온, 기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샀다 팔았다 하겠다. 뭐 이것도 가능하고, 개별 채권. 저 이제 개인들은 어디에서, 둘 다 어디에서, KRX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지. KRX에서. 그거 외에 내가 뭐 생명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손해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손해보험은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또 질병상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가 된다? 이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일반 개인들이 많이 고려하고, 이거 많이 또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가서 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되겠고요. 자, 요 중에서 뭐가 좀 유동성이 좋은 건지, 좀 유동성이 안 좋은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용어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확정금리형이다, 실적배당형이다, 이런 쪽으로 가끔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확정금리형은 보통 주로 이제 은행에서 하는 예금이다, 적금이다, MMP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금리를 하되 금리 수준이 금리가 낮아요. 대신 실적배당형은 MMF,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확정금리형 예적금들보다는 보통 이제 기대 수익, 평균 수익률은 이 기대 수익률은 높은데, 이 리스크는 상당히 있어요. 리스크는 있어서 재수 없으면은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다, 없다? 원본 손실이 날 수가 있다. 보통 이제 확정금리형은 확정적으로 1% 줄게요. 1년 예치하면은 뭐 1.5% 줄게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원본 손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물론 또 여기 누가 하기 때문에, 주로 은행들이 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은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 신한은행 신용도가 좋겠습니까? 삼성전자 신용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가진 돈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돈이 아니라 실물자산을 많이 갖고 있죠. 고정자산을. 그래서 은행 신용이 당연히 삼성전자 신용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신용도 높은 은행들이 다루는 상품들이고, 금리를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다보다도 거의 없다죠. 거의 없다. 자, 근데 이런 실적배당형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득이 날 수도 있고,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작은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작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원본 손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자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 별 차이는 없고 일반적으로 다 수익률, 수익률. 다 수익률인데 포괄적이죠. 근데 수익률을 미리 약정할 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확정금리형 상품에서 네가 지금 1,000만원을 예치를 하면은 1년간 예치하면은 내가 그 만기에 가서 1,000만원 원금에다가 플러스 내가 금리 1.3%만큼 줄게. 요때 미리 약정하죠. 언제 약정해? 가서 약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1,000만원을 예치하면 나중에 얼마 주겠다? 1.3% 금리 주겠다. 미리 약정하는 이런 수익률, 1.3%라는 수익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자율 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또는 우리가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두 개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이 좀 그 알쏭달쏭 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데 다 수익률인데 기본적으로 다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3장, 양은 짧은데도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